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지만 최초 신고가 이상 반응이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사망 통계에서 누락된 사람이 32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현직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이 논란을 낳은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관광객에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여행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 향하는 일부 승객은 백신 접종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미 증시가 출렁였는데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살 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스쿨존을 지나던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흘 전 눈 수술한 가해자는 시야가 흐릿한 채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켓철을 맞은 서해안이 중국에서 넘어온 불법 조업 어선에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경은 쇠창살로 무장한 중국 어선 단속에 애를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관련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부작용 사망 신고자는 103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호소하다가 숨진 사람이 32명 더 있는데 이 수치가 정부 공식 집계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집계의 오류인지 아니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준을 달리 잡은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런 불투명한 정보 공개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뇌염 증세가 나타나 당국에 이상 반응으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2주 뒤인 지난 2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식 통계에 접종 후 사망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이상 반응 신고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증이나 중증의 이상 반응 신고를 한 뒤 숨진 사람은 32명에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공식 사망 신고자는 103명인데 여기에 32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질병청은 밝혔습니다. 시점이 지나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들은 주기별로 그냥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통계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치 정보를 숨기는 듯한 인상을 주면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접종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에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뒤 곧바로 중증 알레르기 증상 반응을 보인 80대 여성이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백신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백신의 부작용을 매우 걱정한다는 해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안전하다고 답하는 국민은 3명에 그쳤는데 정부의 신뢰도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가양동에 살고 있는 72세 박모 씨. 지난 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어갖고서 사지가 마비된다거나 죽는다거나 그럴지 모르니까. 내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는 김모 씨도 당분간 접종을 미룰 생각입니다.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갖고 그런 현상 때문에 내가 그 백신을 좀 마다합니다. 백신에 대한 이런 걱정은 한 다국적 보험사가 11개국 국민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백신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우리 국민은 10명 중 3명에 그쳐 대만과는 비슷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그나 그룹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0에서 74세 고령층의 접종 목표가 최대 80%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백신 안전성 관련 국민 소통 방안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 지검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그동안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이 지검장이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A검사 등에게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틀 전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했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 지검장의 요구로 열렸지만 위원들의 판단은 기소 8표에 불기소 4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 지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지검장은 같은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이규원 전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함께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검토 중입니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 이 비서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피고인이 된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장문으로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검찰을 취재하는 최민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일단 이 지검장이 오늘 나오지 않은 걸 보면 기소를 예상한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명예회복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검사장 자리는 지키면서 재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 정도 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워낙 정치적 의미도 강하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최소한 직무에선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인데다 또 이번 혐의가 수사 외압 혐의란 점에서 검찰들은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심의부터 조직에 부담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며 사실상 버티겠다는 건데 중앙지검장 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후배 검사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쯤 되자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피해오던 여당 지도부에서도 스스로 사퇴하라는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법사위 간사로 조국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오선의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징계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정권 지킴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토사구팽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 지검장의 불법 행위 여부는 따져볼 문제라면서도 기소된 이상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백 최고위원은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며 조국 사태, 추윤 갈등, 공수처법 통과 등 고비 때마다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법의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법무부에서도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법사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당에 부담을 줄 일이 아니라며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선 이상민 의원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사퇴를 넘어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성윤 사퇴 요구가 의원들 개인의 주장이라면서도 이지검장의 버티기가 검찰개혁 흐름의 악재가 될까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지검장이 자리를 지키면 현 정부 검찰개혁은 모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 임명 문제로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균열의 골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선 의원 81명이 집단으로 적어도 1명 이상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뜻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청와대도 분위기는 파악했을 겁니다. 송영길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도 따라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 이상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에 비해 큰 흠결은 아니라는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선의 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고, 오선의 이상민 의원도 연일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간을 끌고 갈수록 하면 오히려 백해무익하다.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된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께 진언을 해야 되고, 이런 움직임은 재보선 참패 분위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송영길 대표는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장관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더민초 의견들을 전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 일각에선 송 대표의 소극적인 대처가 오히려 당내 분열과 당청 갈등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민심과 문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현상은 집권 말기 거의 모든 정권이 겪었던 일입니다. 당청 갈등이 깊어지면서 레임덕이 심화하고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때문에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부분 곤혹스러워하고 있었고 당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기류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주당 초선 모임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모레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거라고만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에 속한 사람뿐 아니라 초재선과 중진 등이 많은 의견을 폭넓게 주고 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도 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달렸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최고 능력가, 롤모델 등으로 표현하며 발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 중심 기조를 천명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여당에 밀리기 시작하면 레임덕이 가속화할 거란 위기감도 큽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선 악화된 여론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까지 고려할 때 1명 이상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청 간 일촉즉발의 갈등 분위기는 모레 예정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회동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논란이 된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만큼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여론조사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정작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된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임명 반대 주장을 사실상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야당 대표 시절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여론조사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5%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임혜숙 후보자는 응답자의 74%, 박준영 후보자 64.4%, 노영욱 후보자 61.4%가 임명에 반대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도 59.6%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말이 180도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하나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후보자 3명 모두 부적격이라며 최소 2명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와 달리 미국 일부 주에서는 남는 백신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오늘 미국행 비행기 탑승자들을 만나봤더니 미국에서 백신 접종하고 오겠다는 승객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가봤습니다. 64살 이모 씨는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대상자지만 백신 예약 대신 오늘 미국 뉴욕행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딸이 이틀 뒤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예약까지 맞춰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예약이 돼 있어서 저는 내일 모레 14일 날 맞을 예약입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나선 40대 회사원도 현지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계획입니다. 저희 젊은 분들한테는 좀 더 좀 하반기 이후나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이제 미국 들어간 김에 미국에서 맞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과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미국에 가면 백신을 맞을 수 있냐는 문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백신 관광 상품을 검토 중이지만 백신 부작용 등 위험 부담 때문에 출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여행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거든요. 방역 당국은 아직까진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귀국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부자 나라와 빈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다른 나라 가서 백신 맞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선 백신 접종을 내건 관광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Pfizer vaccines free of charge. So you've got the naked cowboy. Have you been vaccinated? No, I haven't been vaccinated. You want to take my naked ass over there? Right now, let's go. I'm the naked cowboy. I'll get the vaccine. 자, 윤석기 기자, 뉴욕 타임스퀘어 모습 같은데 실제로 뉴욕에서는 이렇게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놔줍니까? 네, 뉴욕시가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다른 나라들이 이를 눈여겨보고 보시다시피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나온 24일짜리 미국 관광 상품인데요. 여행도 하고 화이자 백신도 맞는다며 경비는 우리 돈 884만 원부터라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 등으로 백신을 맞으러 가는 여행 상품들이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맞을 백신의 양이 줄어드니까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알래스카는 다음 달부터 모든 관광객들을 공항에서 접종하고 페루 주재 미 대사관은 미국 와서 백신 맞으라고 SNS 홍보에 나설 정도입니다. 물론 백신 비용은 전부 미 연방정부가 부담하지만 이렇게 거두는 관광 수입이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미국 가서 백신 맞고 돌아올 때 자가격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내 백신 접종자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외국에서 맞은 백신은 입증이 어려워 공식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조만간 국가 간의 확인 절차가 마련되면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녀온 뒤 2주간의 자가격리만 면제가 되면 이런 백신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외국 가서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백신 자체 효과는 어디서 맞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성이 백신 접종 후 의식을 잃어 입원을 했다가 병원비가 5억 7천만 원이 나와서 가족들이 성금 모금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백신 관광객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겠죠. 자, 미국은 보험 가입해 있지 않으면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국가 간 확인 절차가 언제 마련되느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 가서 백신 맞고 돌아올 경우 사회적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이게 감염병 관리에 새로운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국의 경우 미국 백신 여행 가격이 우리 돈으로 88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태국의 1인당 GDP에 해당하죠. 의료관광이라는 게 부자들이 오는 거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위화감은 커지겠구나. 당신만 살라고 그래? 이런 거죠. 예, 물론 외국 가서 백신 맞고 돌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정부가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국내에서 접종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살 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스쿨존을 지나던 엄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사흘 전에 눈 수술을 해서 시야가 흐릿한 채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어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아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4살 딸과 엄마가 유치원으로 향하는 횡단보도에 도착합니다. 길을 건너는 순간 뒤늦게 나타난 차량이 이들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엄마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고 4살 딸은 다리가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근처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4월 전 수술한 한쪽 눈이 흐릿해 모녀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눈 수술해가지고 좀 흐릿하고 그러니까 안대를 착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눈이 좀 빨갛게 충혈이 돼 있어요. 주민들은 사고가 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 평소 사고 위험이 높았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신호등을 2차선으로 좀 이게 하게 해야지 너무 좁고 출퇴근 시간도 너무 위험해요. 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이 실종되던 날 이 현장에서 학생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과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인데요. 내부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추측과 음모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권용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0분쯤 서울 반포한강공원을 지나가던 시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와 친구 B씨가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깨우는 걸 봤는데 미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갈 때쯤에 다시 들어 눕더라고요. 경찰은 어제 이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실종 당일 귀가했다가 부모와 함께 한강공원을 다시 찾은
A씨 친구 모습이 담긴 CCTV도 확보했습니다. 무슨 시간대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정밀부검 결과를 받는 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A씨 사망 원인과 관련해 추측이 난무하자 일선 경찰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입한 익명 커뮤니티엔 자꾸 음모론이 퍼지면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엔 방구석 탐정이 너무 많다는 등 지나친 의혹 제기를 경계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노래방에 갔다가 20일 넘게 실종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노래방 업주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업주가 시신을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CCTV 등을 확보했고 방금 노래방 업주의 진술로 피해자 시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매립지입니다. 줄지어선 경찰 120여 명이 탐침봉으로 땅속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의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노래방에 갔던 40대 남성 A씨가 22일째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30대 B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안에서 숨진 A씨의 혈흔을 확보하고 B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표백제와 대형 쓰레기 봉투 등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검정색 큰 가방을 끌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가 마지막 확인되는 장소가 그 장소였고 피해자가 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이 되고 숨진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112로 신고 전화를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흔한 술값 시비로 판단해 현장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꽃게철을 맞은 서해안이 중국에서 넘어온 불법 조업 어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불법 어선은 3배나 늘었는데 이번에도 쇠창살로 무장한 어선이 등장해서 해경이 단속에 애를 먹었습니다. 긴박했던 단속 현장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쫓습니다. 붙여! 중국 어선 양쪽엔 뾰족한 쇠창살이 줄지어 매달렸습니다. 우연 등선 방해물 6개 설치되어 있어요. 중국 선원들이 조타 실문을 잠근 채 버티자 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중국 어선을 납포합니다. 해경은 어젯밤 11시 20분쯤 연평도 동쪽 1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하고 3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납포한 중국 어선에서는 꽃게와 범게 등 불법 조업 어획물 40kg이 나왔습니다. 올 들어 해경이 납포하거나 퇴거 조치한 중국 어선 375척 가운데 쇠창살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중국 어선은 해경이 출동하면 전속력으로 북쪽을 향해 달아나며 단속을 피해 다닙니다. 연평도 어장에서 10분 거리인 북한 해역에 진입하면 해경 단속반이 철수하기 때문입니다. 북경비정이 있기 때문에요. NLL 1마일 전에는 다 퇴선을 합니다. 올 들어 서해안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180척으로 지난해보다 3배 늘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인 광풍시대 연속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저희가 지난주 원금 대비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발했는데요. 이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1,000명 가까이 되고 피해액은 아직 집계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해외 업체 이름을 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대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즉 1%만 값이 오르면 500%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원금 대비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 유명 캐나다 업체의 한국 지사라며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유튜브에선 여성 모델들을 앞세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폐쇄됐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오픈 채팅방을 열었더니 순식간에 1,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예 이제 접속이 안 되고 에러 메시지가 이제 화면에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방에 막 사람들이 막 몇백 명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피해자들은 검찰에 거래소를 고소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일주일 전 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이 글로벌 증시 강타로 이어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1% 넘게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3,200선을 내줬습니다. 개인이 2조 9,624억 원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2조 6,700억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을 막진 못했습니다. 인플레 우려의 엄습에 글로벌 증시 투자자들이 몸을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가 높아지면 소비가 감소를 하는 경향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경기 선행 지표로 꼽히는 구리값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철광석 값도 폭등했습니다. 곡물 가격도 치솟아 한 달 새 옥수수는 28%, 대두는 17% 뛰었습니다. 인플레 공포로 미 다우지수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은 긴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거란 관측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자금 유출이 되고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경기가 미국처럼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지연으로 실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미국의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자칫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코로나 충격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30,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이태원 식당에서 일했던 30대 A씨. 코로나로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태원 매장인데 직원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돈이 없다 보니까 문 다 닫죠.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하지만 주로 5, 60대 이상에서 늘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11만 명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석 달째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층에서는 이 고용 시장이 아직은 좀 취업 진입 장벽이 아직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 회복 흐름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작년 일자리 상황이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30, 40대의 고용 악화는 경제 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 계층이 지금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산을 못하는 거고. 신규 채용된 대부분이 임시직과 일용직, 6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 고용의 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삼성전자 등 이 글로벌 IT 기업과 또 반도체 회의를 엽니다. 미국 내 투자 압박이 강해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서 이 삼성이 투자 결정을 확정 지을지가 관심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또 호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이 오는 20일 회의를 소집해 반도체와 공급망 문제를 논의한다며 삼성전자, TSMC, GM 등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를 초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회의를 연 지 30일 만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상무부 장관이 소집해 실무 성격이 짙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만큼 삼성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은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장소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미국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능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 거를 해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는 쪽에 지원이. 이미 인텔은 22조 원가량을 들여 반도체 공장 2개를, TSMC는 최대 6개를 짓겠다며 미국 내 투자 요구에 화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길에는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 등 국내 대기업 CEO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치권 뉴스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보려다 강경파의 반발에 밀렸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한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문 진영이 민감하게 여기는 종부세까지 손보겠다는 계획이어서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무주택 실수요자의 담보 인정 비율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던 송영길 대표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 LTV 40%, 조정 대상 지역 50%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첫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또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을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송 대표는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급진적인 정책선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급격한 정책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당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시작부터 신구 세대 간 감정 섞인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경험 부족과 낡은 이미지를 물고 늘어지는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배경은 또 뭐가 될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하며 초선급 당권 주자들의 경험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그러자 당권에 도전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 의원은 803만 5번 오르지 않았냐고 맞받았습니다. 당의 텃밭인 대구에서만 5선을 한 걸 비꼬아서 지적한 겁니다. 제 나이대를 따지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저보다 선거에 있어서 실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초선 김웅 의원 간에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홍 의원이 자신의 복당에 반대한 김 의원을 향해 철부지라고 비판하자 김 의원도 시들지 않는 조화, 곰팡이 난 소금에 빗대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송파가 불출마도 선언했는데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송파에 오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정 싸움과 함께 전당대회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지만 젊은 주자들이 도를 넘는 표현으로 중진들을 몰아세우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권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유력 주자들이 복지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억 원까지 그 규모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현금을 주겠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다음 대선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현금 복지 경쟁에 맞추겠습니다. 정세균계 주축 민주당 의원 모임 광화문 포럼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며 본격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동안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밝혔던 사회 출발 자금을 지원하는 미래 씨앗 통장도 다시 강조했죠.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불평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리겠다. 지켜드려야 한다.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급여를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까지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했죠. 앞서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하자고도 했습니다.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여당 내 대권 경쟁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청년들의 세계 여행 지원 아이디어를 언급했죠. 세계 여행비를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자들이 내세운 목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본소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자산제의 한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보다는 국가 재정 지출이 경제 선순환에 직접 도움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여권 유력 주자들이 현금성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는 상황. 현금성 지급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렵고 복지 정책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불평등 해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복지 정책 경쟁이 자칫 현금 지급이나 지원 규모에 매몰돼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13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는데요. 결국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13층 아파트도 무너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해 최소 4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 10명도 희생됐습니다. البريئين اللي كانوا واقفين جنب مارين الشارع مرور يعني ما كانوش لا عاملين إشي ولا مذنبين ولا أي حاجة أطفال زي ما أنت شايف مارين الطريق مرة. 이에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다시 반격했습니다. 하마스가 이틀간 발포한 로켓만 800여 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켓포 방어체계 아이언돔을 가동했지만 요격에 실패한 일부 로켓포에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가 참전을 선언하며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srael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to respond to rocket attacks. The Palestinian people also have the right to safety. 유엔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이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시위에 나섰는데 이를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서로 간의 군사적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이 해킹을 당해서 가동을 멈췄습니다. 닷새째인데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져서 주유소마다 기름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은 7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주유소에 차량 수백 대가 길게 줄을 섰습니다. 휘발유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몰려든 겁니다.
But today, about a quarter of a tank, want to top it off now before I get stuck, having to get to work. 송유관 가동이 중단되면서 기름을 받지 못한 주유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만 450여 곳에 달합니다. Everywhere I go, it's bags over the gas pumps. Yeah. And I went inside to ask them, do you have gas? And they said, no, it's all out, nothing we can do. 동부의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해킹을 당했습니다. 닷새째 가동을 멈추면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항공유와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8,850km에 달하는 이 송유관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5천여만 명에 달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로 휘발유 값은 올라 갤런당 2.985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제 유가도 영향을 받아 서부 텍사스사는 전 거래일 대비 0.6% 올랐습니다. It will take a few days to ramp up operations. This pipeline has never been shut down before. 백악관은 며칠 안에 해킹 피해가 복구될 거라며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문화재 하면 화려한 금관이나 청자 등 옛 보물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이 근현대 속 문화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미인대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드레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임서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낡은 액자 속 재팬이라는 글씨를 손보려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장기를 가슴에 단 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해야 했던 마라톤 선수 손기정의 금메달과 우승상장입니다. 한복과 양복의 특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드레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미스코리아 오현주가 세계 무대에서 착용한 아리랑 드레스입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만날 수도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1호인 한국전력 사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화 내진 설계를 갖추고 1920년대 말 세워졌습니다. 재중원 의사였던 선교사 알렌의 검안경과 직접 타이핑해 만든 개인 여권은 일상의 물건이었습니다.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 영감, 영화 시집 가는 날 등 평범하게 즐겼던 문화가 문화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문화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국가등록문화재는 등록 검토 시점 기준으로 최소 50년이 지나고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난 4월 기준 900건이 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품은 국가등록문화재들이 우리의 근현대를 돌아보게 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가 상위 용사 경기를 보다가 옆 사람과 얘기하는 사이에 아이가 해리의 팝콘을 꺼내 먹습니다. 뒤늦게 팝콘 도둑을 발견한 해리가 잠깐 싫다는 몸짓을 하다가 팝콘을 쥐어줍니다. 아이는 상위 용사의 딸이었고 이 영상은 해리 왕자의 평소 성품이 꾸밈없이 드러난 에피소드로 화제를 모았죠. 사람의 본성은 운전할 때, 포커게임 할 때, 채권 채무 관계가 됐을 때 알 수 있다는 우스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상소설가 켄 류가 일본군의 중국인 생체 실험을 묘사한 단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점잖은 척하기가 쉬운 일이지만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막중한 압박감에 시달릴 때 드러나는 법이다. 해가 저물면 낮에 보이던 것이 흐려지고 일상의 이면에 숨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포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은 단편집 해가 저문 이후에서 그 하루의 내리막길에 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를 모레까지 보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금정 실패가 아니라고 잘라 말한 직후여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적어도 1명 이상의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하라며 한 목소리를 낸 뒤에도 청와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장관 후보자들 지명을 철회하라는 응답이 문제없다는 사람의 2배 가깝습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귀를 닫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다지 멀지도 않은 과거에 이랬던 분이 말이죠.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 나가 시민들과 늘 소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참모들과 격이 없이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사진도 그래서 신선했습니다. 멀다면 멀지만 불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무엇이 대통령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아니면 애당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 측근 인사의 이 말이 그래서 다시 떠오릅니다. 고집이 세기로서는 문 대통령님이 훨씬 세시죠. 세상에는 천천히 떠들어볼수록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둑은 져도 기품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 다 지는 사람도 있죠. 5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마이웨이였습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반소매를 입고도 꽤 더웠는데요. 주말 전까지는 볕이 강한 날이 이어지면서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야말로 한여름 더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예상되고요. 대전은 14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부산이 23도 등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날이 더워진 만큼 이제는 자외선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으로 예상되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